사춘기 자녀분들을 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 학생이 약을 먹어도 되는 건지, 부작용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원장님 뭐 하고 계세요? 이마에 여드름이 나서 좀 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여드름이 좀 올라왔네요. 원장님도 여드름 나세요? 저도 고등학생 때 여드름 진짜 심했는데 30 넘어서도 가끔 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이거 같은 여드름인 건가요? 학생 때 생긴 여드름이랑 30 넘어서 생긴 여드름은 조금 다르죠. 원인도 다르고 치료도 다르고. 치료법도 달라요? 네, 치료법도 다르고요.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오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여드름이 났을 때 집에서 관리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가급적이면 병원에 오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오셔야 하는 첫 번째 경우는 결절성 또는 낭종성 여드름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피부 깊은 곳에 진피층까지 염증이 심하게 내려간 여드름입니다. 그래서 만지면 아프고 딱딱한 혹처럼 느껴지고요. 2주 이상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이러한 여드름들을 집에서 억지로 짜내려고 하면 잘 짜지지도 않을 뿐더러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염증이 피부 조직을 상당히 손상시킨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재발을 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부위의 피지선이 이미 커져 있고 모공이 잦은 염증으로 좁고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피지가 쉽게 정체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 방치를 하면 움푹 패이거나 갈색 또는 붉은 자국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드리자면 만지면 아프고 딱딱한 여드름들, 2주 이상 안 없어지는 여드름들, 그리고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생기는 여드름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여드름이 나이에 따라서도 모두 같은 여드름이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 원인이 조금씩 다르고 치료 방향도 조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10대나 20대 초반의 여드름들은 주로 피지 분비가 너무 과해서 생기는 여드름들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2차 성징이 시작되고 성호르몬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피지샘이 굉장히 활성화되는데요. 그러면서 피지 분비가 많은 T존, 이마, 코, 그리고 윗볼 쪽으로 주로 여드름들이 나게 됩니다. 실제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약 만 11에서 12세쯤에 이마와 미간, 콧등 쪽으로 좁쌀 여드름들이 나기 시작하시고요. 13에서 14세쯤, 중학생쯤 되면 볼에도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사춘기 청소년들의 85%는 여드름이 관찰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여드름의 치료의 목표는 과다한 피지 조절을 최대한 조절을 해보고 모공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반면 30대 이후의 여드름은 조금 다른데요. 성인 여드름은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고 치료하기도 어렵고 재발도 좀 더 잦습니다. 주로 유존이라고 부르는 입 주변이나 턱, 턱선 등의 하안부에 나타나게 되고 원인이 단순히 피지가 많아서가 아니고요.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만성적인 염증이 반복되고 호르몬 불균형이나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 여드름은 치료 목표가 조금 다른데요. 단순히 피지를 조절한다고 해결되지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염증을 조절하면서 동시에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피부의 재생을 유도하고 근본적으로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원장님 여드름은 그냥 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원인에 따라서 다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에 맞는 접근법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좀 치료 방법이 정말 많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오늘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크게 나눠서 설명드리면 레이저와 압출, 필링과 같은 시술적인 치료들이 있고요.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 등 약물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레이저 치료인데요. 여드름에 쓰이는 레이저는 정말 종류도 많고 이름도 많고 각각 기전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크게 골드 PTT와 같이 약물과 레이저를 사용해서 피지샘을 억제하는 종류의 레이저들이 있고요. V빔이나 엑셀V와 같이 붉은 흔적들을 줄이는 레이저 종류들, 그리고 흔히 박피성, 비박피성, 프랙셔널 레이저들과 같이 파인 흉터를 치료하는 종류의 레이저들이 있겠습니다. 그때그때 여드름의 활성도나 흉터가 있는지 아니면 붉은 자국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적절한 레이저 치료를 고려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드름 치료에서는 절대 빼고 갈 수가 없는 먹는 약이 있습니다. 먹는 약은 크게는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항생제 종류입니다. 미노사이클린이나 독시사이클린과 같은 성분이 주로 사용되고요. 항생제는 여드름균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단기 치료에 굉장히 적합한 약물입니다.
두 번째는 잘 아시는 이소트레티노인이 있습니다. 이 약은 피지선 세포의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피지 분비량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모공 각질화도 정상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다른 치료법으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중증의 결절성, 낭종성 여드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항생제 계열의 약물과는 달리 짧게 복용하고 끊기보다는 적절한 용량으로 조절하면서 장기간 수개월 이상 복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다만 이러한 이소트레티노인은 건조증이나 간 수치 이상, 그리고 중요한 태아 기억 유발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 후에 복용을 시작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바르는 약도 정말 종류가 많고 성분도 많아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약들만 간단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레티노이드 성분들이 있습니다. 트레티노인, 아다팔렌, 트리파로텐 등이 대표적인 성분이고요. 이러한 레티노이드는 모공의 각질화를 조절해서 모공의 막힘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좁쌀 여드름들이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입니다. 레티노이드는 사용 시 일반적으로 각질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되고 너무 심할 경우에는 자극감과 함께 홍조 그리고 피부염까지도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성분으로는 벤조일 페록사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는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함으로써 여드름균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피부에 따라 자극감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꼭 처음 치료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소량으로 시작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살리실산이 있습니다. 이건 모공 속의 각질을 녹여서 피지 배출을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클린다마이신이나 나디플록사신과 같은 항생제 성분의 도포제들이 있습니다. 먹는 항생제만큼 효과가 강하진 않지만 다른 도포제들에 비해서는 피부 자극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염증성 여드름 치료의 보조제로서 편리하게 바르기에 좋은 약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드름에서 먹는 약이 꼭 필요한 경우 어떤 환자분들이 먹는 약이 꼭 필요할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염증성 여드름이 굉장히 많고 넓은 부위에 퍼져 있는 경우입니다. 여드름이 20, 30개 이상 굉장히 여러 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염증이나 농포를 동반하고 있다면 당연히 경구약 복용이 조금 효과도 좋고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염증의 깊이가 깊어서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큰 경우입니다. 은계성 여드름과 같은 타입이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바르는 약이나 간단한 시술만으로는 치료에 한계가 있고 또 치료를 제때 하지 못하면 흉터가 굉장히 심하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먹는 약으로 함께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여드름 증상과는 좀 별개로 병원에 규칙적으로 방문하여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약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여드름 관리 및 시술들로도 여드름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어서 학업 때문에 자주 병원을 방문할 상황이 안 되시거나 여러 가지 직업적으로나 다른 이유로 병원 방문이 어렵다면 집에서 최대한 여드름을 조절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먹는 약이기 때문에 먹는 약도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먹는 약을 처방드릴 때 사춘기 자녀분들을 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 학생이 약을 먹어도 되는 건지, 부작용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여드름 약뿐만 아니라 모든 약은 항상 부작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것은 약을 복용해서 얻는 이득이 복용하지 않음으로써 갖게 되는 손해보다 클 때 저희가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여드름에서는 이러한 손해가 항상 흉터라는 부분입니다. 여드름은 평균적으로는 20대 초반, 늦어도 30대에는 멈추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치료를 하지 않아도 결국은 멈추게 되는데요. 한번 생긴 여드름 흉터는 죽을 때까지 평생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판단 요인은 흉터가 생길 수 있는 여드름인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것이고, 만약 흉터가 생길 만큼 심한 여드름이라면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 후에 상황에 맞게 적절한 약물 사용 및 여러 가지 다른 치료들을 고려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정확한 상태에 대해서 전문의와 함께 진료를 보고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약물을 사용해야 할지,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적절한 시술이 무엇이 있을지, 흉터 치료를 지금 당장 해야 하는지, 조금 더 두고 봤다가 나이가 들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드름은 누구나 쉽게 흔히 겪는 질환이지만 방치하면 흉터가 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정리하자면 만지면 아프고 딱딱한 여드름이 많이 생기거나 같은 자리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2주 이상 사라지지 않는 여드름이 있다면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드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흉터가 남는 경우에도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피지의 문제인지 피부 장벽의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더 정확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해서 정확한 치료 방침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나온 피부과의 최재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